비상 상황이나 위기 시에 여러분들의 행동과 모습과 태도를 보고 이 다음에 군의 장성으로서 리더로서 클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관급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상당히 개탄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군 지휘관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는 질의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장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다 주시고 저한테는 의사진행 발언 안 주셔서 제 발언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본회의장에서 특전사와 방첩사 중에 방첩사의 답변이 의원 간에 상당히 모의 연습을 하고 나온 것 같다. 매우 매끄럽다. 만약에 이게 발각되면 가차없이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방첩사의 합수본부 관련해서 2월 13일 날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요. 14일 날 3급 비밀이라 제출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17일 날 대면 설명을 요구했고요. 19일 날 방첩사 대면 설명 받았는데 그날 대면 설명 오면서 어떻게 시간이 맞아서 추미애 의원님실도 같이 보고를 드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추미애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당한 답변이고 대면 설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질의한 내용이 만약에 매끄러운 것이 모의 연습한 것처럼 느껴지셨다면 저는 너무 상식적인 질문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공수 여단장님 나오십시오. 네. 곽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공소장을 보면은 12월 4일 날 00시 20분경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공수 여단장님은 좀 전에 오전에 00시 50분에서 1시 사이에 그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하셨다고 하면서 특전사령관이 끌고 나와라 이렇게 말했다고 대답하셨죠?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 이거보다 그 전에 일공수 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1계대 되는 국회의사당으로 1계대 되는 의원회관으로 보내서 건물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퇴장시켜라는 지시를 받았죠. 최초에 받았습니다. 그 시점이 몇 시인가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그죠? 포함폰을 받았습니다. 자, 곽 전 사령관은 실제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일공수 여단장한테 지시를 한 게 아니라 계엄 선포가 되기 전에 제가 확인한 거는 21시 40분경에 일공수 여단장한테 국회에 출동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00시 20분에 의원회관에 있는 인원을 내보내라고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끌어내라는 지시와 관련해서 뭐 그동안 여러 번 나왔지만은 우리 앞에 계신 김병기 의원님 인터뷰에서도 왜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냐, 정족수를 못 채우게 그러냐 했더니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유추할 수 있지만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는지는 뭐 지시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의결 정족수 관련 사항은 없었다고 말을 하다가 2월 4일 날 국조특위에서는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지시했다고 진술을 바꿉니다. 두 번째, 12월 10일 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특전사병력이 국회로 들어가는 중간에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랐다고 진술을 합니다. 1여단장 진술에 의하면 이미 계엄이 신포되고 난 직후에 의원을 끌어내렸다고 아까 말했는데 그 직전에도 이미 했어요. 특전사령관은. 근데 그거를 그 뒤에 숨어서 마치 본인이 대통령이 지시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같은 날인 12월 10일 모 매체와 인터뷰에서는 장관이 아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월 22일 1차 청문회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파하고 참모들과 논의하는 내용이 지통실 마이크를 통해 예하부대에 전파되었다고 했는데 차량에는 VTC 화상 시스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스피커폰을 통해서 지시사항이 전파되었다는 말은 틀렸어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1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707 특임단이 지금 들어가지 못하니까 유리창을 깨서라도 들어가라. 안 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지시를 비화폰으로 특전사령관한테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자, 1여단장 이와 같이 특전사령관의 지시사항을 지통실에 설치된 마이크를 통해 스피커폰으로 들은 게 아니고 곽 전 사령관은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비화폰으로 직접 지시를 받았죠. 네, 그 차량 화상회의가 나오는 그 스피커가 있는 차량은 6번에 없습니다. 6번에는 그렇죠?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곽 전 사령관 같은 군인으로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여러 번 진술이 반복되고 변하고 오염이 되면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사나이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라고 한 겁니다. 그 말은 제가 여기서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군인을 입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은 명령에 복종했다면 그 명령이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지시였다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장군식 돼가지고 부하들 뒤에 숨어서 마치 부하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해서 책임감 있는 지휘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일공수 여단장님 동의하십니까? 저한테 1분만 시간을 주시면 네. 네. 스피커로 들었다라고 이렇게 전 사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측해 본 건데 그 사건이 일어난 며칠 후에 사령관님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이제 자료 제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황일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령부로 제출했는데 사령관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느 부분은 내가 말한 것 같지 않은데 그걸 좀 빼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상황 장교들이 작성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아마 적혀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사령관님께서 회의할 때 마이크를 켜놓으셔서 일부 단어나 문장이 상황 장교들이 들어서 적어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사령관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지금 삭제하면 실무자들이 공문서 위조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혼동을 하셔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병덕 의원 3분 활용하세요. 그 수방사 군사경찰단장님 앞에 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정 단장님 그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군사경찰 단장입니다. 예,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이시죠. 예, 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양정 장군을 만나서 게이트를 하나 받은 다음에 거기서 차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까? 예, 제가 도착할 무렵인 00시 03분에 예. 핸드폰으로 그래서- 전화를 하셔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정 장군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후에 선발대 후발대 지휘관들에게 예,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또 전달했습니까? 설명을 드리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했습니까? 처음에 지시를 받았을 때 대상과 목적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제가 하달하지 않고 있다가 사령부로부터 일경비단 병력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 걸 이후에 전파를 받고 일경비 단장한테 어떻게 들어갔냐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일단 그 국회 협력 그 단장을 만난 다음에 거기서 나한테 보고를 해라. 그때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지시를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통화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양정 협력단장을 못 만났습니다.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까? 보고 안 했습니다. 이름이 뭐냐? 왜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지시를 하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됐는데 보고도 안 합니까?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받았을 아니, 때 그렇게 보고 안 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라 아니 저희가 평소에 법 집행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대상과 목적이 불분명해서 제가 계속 고민을 했었고 저희 선발대와 후발대를 만나기까지가 상당히 오랜 알겠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시고요. 네. 저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시가 이행 안 됐는데 보고도 안 했냐라고 물었을 뿐이에요. 예, 거기 그 양재영 단장님. 네, 국방부 협력단장입니다. 예. 5시 30분에 협력단실이 폐쇄되고 나서 10시 30분에 다시 국회에 들어오려고 했어요. 왜 그랬죠? 아까 얘기를 했어요. 전날 23시 50분에 국방위원장이 만나자는 요청이 있어서 10시 반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못 들어갔죠? 네, 그래서 정심 때 성일정 위원장님 만났죠? 네, 무슨 얘기 하셨죠?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 하셨죠? 일단은 뭐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왜 그 국방장관이 연락이 안 되냐 연락을 해봐라라고 했고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아는 대로 좋아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시에 국회 본청에 또 들어갔죠? 예, 저녁 21시에 왜 들어갔습니까?
마찬가지로 국방위원장실 보좌관에게 연락이 왔고 국방위원장이 들어오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을 얘기했습니까? 뭐 들어가서 김철진 보좌관을 통해서 김용현하고 이미 만났다는데 왜 또 만나야 됩니까? 무엇을 말했어요? 제가 누구를 만났다는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못. 그게 아니라 성일종 위원장님이 왜 또 오라고 했냐고요. 오전에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파악을 해달라고 했는데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병력 규모가 얼마인지 누가 알았는지 이런 부분하고 야간에는 그 성일종 위원장하고 전 국방장관하고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통화를 했습니다. 왜 또 오라고 하냐고요. 협력 단장님을 성일종 위원장님이 왜 국회에 오라고 하냐고요. 오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회 협력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국방위원 특히 전 의원들이지만 국방위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임무가 있고 제 직책은 국방부 소속으로 국회 사무처에 파견되는 직책입니다. 아니잖아요. 본인의 인물을 묻는 게 아니라 성일종 위원장님이 정식 때 만났는데 왜 협력 단장을 또 오라고 하냐고요. 그쪽으로 들어오게 하냐고요. 못 들어오는 사람인데. 성일종한테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정부라는 거잖아요. 왜 오라고 했는지를. 자, 네. 그리고 나서 협력관 지시대 태클을 하고 그리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예. 성일종 위원장님이 단장님을 국회 본청으로 들어오게 해준 겁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아무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협력관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력 단장실을 단장님을 불러준 겁니다. 그건 증거인멸에 공범 아니냐 자, 이런 취지가 있어서 마무리하세요. 예. 좀 제대로 대답 안 하시니까 제대로 대답 안 한 적 없고 자, 단장. 잠깐만 시간 예. 있으신지. 지금 단장 지금 이 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까? 네, 네,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오전에 질문한 게 답변이 안 돼서 야간에도 불렀고 국방부 장관이 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거기 국방위원장실에서 통화를 국방장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두 분이 통화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게 참 안타깝다. 전 장관과 국방혁신하고 방산협력 이런 것들 너무 잘하고 싶었는데 너무 지금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뭐 전 장관과 뭐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정도의 대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증거인멸은 의원님 지금 뭐 많이 밝혀주셨지만 협력단이 액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왜 무슨 증거를 남기고 증거인멸을 했겠습니까? 자, 단장. 네. 단장이 답변을 길게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단장은 여기 오신 지가 지금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3일 하루 근무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직분에 충실하시고 예,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승자박이 되는 겁니다. 네. 저분은 온 지 하루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참석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자, 곽기태 의원. 박선호 의원 하셨죠? 네. 김대우 단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저쪽으로 좀. 네, 전 방첩사단장입니다. 예. 오전에 그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 방첩사일 경우에 계엄 사범에 대한 체포 검거, 그러니까 계엄령이 발령되면 예, 계엄 사범에 대한 체포 검거와 수사본부 구성이 방첩사의 임무다 말씀하셨죠. 네, 이게 명시 과업에 포함된 내용이다. 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선영 의원께서 질의하고 답변하시고 하는데 이게 너무 당연한 내용이니까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방첩사에서 오늘 청문회 앞두고 방첩사 분들끼리 아니면 방첩사 분들이나 국회의원하고 뭐 진술 맞춘 적 있습니까? 저는 그 다른 사단에 분리 파견돼 있고 예, 따로 근무를 하고 없죠? 있어서 전화 통화 한 번 한 적도 없습니다. 예. 그 단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지금 피해자로 입건돼 있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예, 그 뭐 신병에 대해서는 뭐 수사하는 쪽에서 이야기가 없던가요? 예, 입건 후에 계속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김용현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방첩사에서 10개 팀 49명이란 말도 나오고요. 네, 7개 조, 출동조가 7개 조로 돼 있다 이런 말도 나와요. 전혀 아닙니다. 10개 조였고 예. 10개 출동조였고 그
5명씩 하고 마지막 조가 5명이 안 채워져서 4명만 출동시켰어요. 그러면 10개 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차량에 탑승하는 인원을 편의로 나눈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느 조가 누구 맡아라 이런 식으로 과업이 부여된 그런 구분입니까? 그냥 차량 기준으로 했고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에 14명이 오다 보니까 처음에 불러주는 순서대로 명단을 한 명씩 알려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그러면 어느 팀이 누구 맡아라 이렇게 뭐 체포를 지시했으면은 그래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직접 체포하면 안 되고 예. 여기 특전사나 경찰에서 병력을 인계해주면 그 신병을 인계받아서 수방사로 이송시키는 임무를 부여하면서 그 임무에 해당되는 사람이 1조는 누구고 2조는 누구고 처음에 이렇게 한 5개 조까지 가다가 나중에 이제 3명으로 압축되면서 그때는 그동안 지시한 건 다 잊어버리고 10개 조 출동한 전 수사관들이 나중에 임무가 부여됐을 때는 그 3명에 집중하라라는 3명에 집중해서 알겠습니다. 이송시켰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 부대원 등을 출동시키면서 민간인이고 정치인이다 보니 방첩사 혼자서는 할 수 없다. 현장에서 반드시 경찰과 합류해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방첩사에서 맡은 임무가 체포입니까? 그냥 인계받아서 이송하는 겁니까? 제가 미리 유전에 답변을 드렸는데 예. 제가 부여된 명령 자체가 잡아서 이송시키라는 임무였기 때문에 예. 그걸 가지고 사실 좀 전에 진술했던 과장하고도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체포란 용어도 나오고 그 사전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출동조를 시키는 1조부터 출동시키는 수사관들 한 명 한 명한테 제가 다 지시를 할 때는 제가 이건 체포로 수사관들이 출동돼서는 나중에 수사관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체포가 아닌 단순하게 신병을 인계받아서 이송하는 임무만 부여하고 절대 그때 일단 가서 대기 먼저 해라. 아마 국회 정문도 통과할 그러면 단장님이 여인영 사령관한테 받은 명령하고 단장님이 그 출동하는 팀한테 지시한 명령하고 내용이 다른 겁니까? 예,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좀 소극적이고 좀 단장님 예. 워딩을 예, 여인영 사령관한테는 뭐라고 명령을 받았다 하는 거 하고 예. 출동하는 저한테는 최종적으로 단장님이 뭐라고 명령했다 하는 거 워딩을 한번 해보세요. 예. 예영 사령관은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 예. 예, 그래서 그 잡아서라는 말에 어떤 체포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호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상황이 보니까 특전사에 둘러싸여 있고 경찰에 둘러싸여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들어갈 수도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합동사 단이 구성이 되면 저희가 민간인을 직접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 그런 명령 받았는데 예, 단장님 그래서- 본인 판단 하에서 예, 제가 명령한 거는 판단하에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저는 신병을 경찰이나 특전사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서 예. 그 신병을 수방사로 이송만 하는 임무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방첩사에 누가 다른 경찰이나 뭐 다른 수사기관에서 신병 인계 안 해주면은 방첩사는 아무런 조치를 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단장님, 끝났습니까? 하려고 하는데. 그래요? 예. 그래, 1번. 박 의원 1번 더 드리세요. 저 육군참모총장님, 예, 네, 사실 이때까지 진행된 청문회를 보면 우리 육참총장님은 그냥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됐을 뿐이지 그 전에 뭐 계엄에 관련된 논의를 하거나 이런 데는 전혀 참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돼가지고 그 사령관에 맞는 일단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계엄이 끝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상황실 꾸리고 그다음에 상황실에 근무할 인원들 챙기고 하는 그 상황이 시간이 좀 걸렸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끝날 때까지 안 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2차, 3차 계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계엄 선포된 그거에 따른 조치조차도 제대로 못 하신 상태에서 끝나신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것이 지금 계속 혼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하시고 싶은 말씀 중에서 제대로 못 하시는 설명이 있던데 예, 지금 그 참모총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해보시죠. 네. 예.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시간과 공간이 제가 좀 복잡합니다. 움직인 게. 그리고 제가 만난 분들과의 대화하는 시간,
그리고 제가 지휘하는 조직이 일단 사실 없으니까 누구도 저에게 어떤 사항을 보고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제가 듣는 것은 전화기로 와서 장관님이나 뭐 어떤 분, 안보실장이면 누가 전화가 오면 그거 확인하는 게 저의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계엄과장이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 그때 뭐 누구 출입하고 이런 것도 제가 이렇게 누굴 참모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연락이 온 것을 물어보면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단답식으로 하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는, 사실은 정확한 맥락을 모르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언론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저는 늘 부하들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이 되도록 하자. 그리고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마디마디의 승리가 중요하다. 우리가 함께하면 이긴다. 맨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예. 안 되는 거죠. 없고 또 제가 민홍초 의원님 말씀도 잘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도 제가 종종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시는 게 약간 시기와 맥락이 다른 것들이 자. 있습니다. 네네. 총장님, 네.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끄러운 자화상이에요. 죄송합니다. 육군 총장 대장은 평시에는 누구나 똑같지만은 이런 위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소금이 물을 쫙 빨아들듯이 이런 역량을 발휘를 했어야지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다 또 똑같습니다. 네. 별 4개의 양 어깨에 무거운 있을 때는 전쟁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건 특단의 조치를 지체하고 그런 개념이 정립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 전쟁 여기서- 잘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거 저 말하면 안 되는 네. 겁니다, 이게. 네, 너무 복잡합니다. 네. 네, 수사자님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좀 이거 마무리하고 갑시다. 지금 우리 방첩사에서 49명의 체포조가 국회로 왔죠. 예. 차량은 몇 대가 어떤 차량을 타고 왔습니까? 10대 차량이고 수사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사에 사용할 그러니까 수사 차량이 어떤 차량? 승용차 승용차. 또 그리고 뭐 한두 대는 승합차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카니발과 스트렉스가 왔지요. 예, 뭐 2대 정도는 그렇죠. 그런 게 수사 차량이 있고, 이 차량이 왜 왔지요? 원래 그게 수사 차량이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원래가 아니라 일반 승용차 외에 이 2대가 온 것은 체포해서 구인해서 끄집어 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수사 차량이 승용차만 있는 게 아니고 예, 많이 이제 뭐 이렇게 압수 나가거나 예. 할 때 수사관들이나 물건을 많이 실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 차량입니다. 아니 국회 와서 물건 실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차량이 승용차부터 해서 수사 차량을 모두 다 동원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차량이 승용차였고 한 2대 정도가 그러니까 있던 걸로 알고 그 말씀 자체가 예. 상당히 궁색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승용차 외에 스타렉스와 그 뭡니까 카니발이 온 것은 의원들을 체포해서 우리 단장님 말 맞다나 잡아서 끌어당기려고 구금시키려고 이 차가 온 게 아니겠습니까? 구금시키기 위해서.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네. 추이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김병주 의원은 끝났는데 이 보충 질문을 대신 쓴다는 얘기죠? 네, 하십시오. 네. 보충 질문입니다. 네. 아니요, 5분이죠. 네. 그 특전사 일여단장님. 잠깐 3분을 해주세요. 예. 이거 후배한테 그렇게 좀 인심을 써요 좀. 자, 네. 네. 곽종건 사령관이 한테 대통령으로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 얘기를 들었다 했죠? 네. 정확히? 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인원을 끌어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죠? 네. 특전사 요원은 아니죠? 네. 네, 슬라이드 비춰주세요. 지난번에 헌재에서 보면은 윤석열 피청구인 변호사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둔갑한 거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의원이잖아요. 저갑 둔갑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 문맥상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고요. 지금 말했듯이 다음 그때 12월 3일, 4일 비상계엄이 실패하고 나서 지난번에도 증언을 했지만 특전사 요원들은 반란군이다, 내란군이다 지탄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그 고통을 겪었죠. 3일, 4일. 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했죠. 내란군이다, 국민의 여러 목소리가 반란군이다 이런 얘기 직접 들으셨죠. 네. 그때 가슴이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좋아요. 그래서 내란군, 반란군은 진짜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윤석열 피청구인은 또 그 헌재에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이다 했어요. 이미 내란이란 거 탄핵해야 된다. 헌법의 중대한 위반이다. 이것은 12월 3일, 4일, 5일 계속 국민적인 여론이 들끓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본 의원이 특전사를 갔습니다. 갔을 때 국방위원으로서 질의응답이에요. 인터뷰가 아니라 인터뷰 그 질의응답한 거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그때 707 사령관도 그걸 보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 어땠냐 했을 때 사실 저희 특전사 부대원들은 사령관님이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걸 보고 그냥 고마운 마음만 들었다 했어요. 왜냐? 특전사가 내란군, 반란군이라 비난을 받을 때 거기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투입된 것은 잘못됐지만은 그래도 절제 있는 행동을 것들을 증언을 했잖아요. 에? 그때 사령관님은 어떤 그 유튜브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전 또 일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뀌었겠죠. 그때는 하나같이 특전사 장병이나 군 장병들은 저에게 고맙다는 전화 많이 했어요. 군이 진짜로 특히 육사 출신들도 그래요. 온통 육사와 군이 반란군으로 내란군으로 했는데 그걸 보니까 그래도 군이 투입된 거는 잘못됐지만은 투입된 거는 한마디만 저 끝나고 말씀드리면 네. 투입된 거는 잘못됐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걸 보면서 군이 그래도 장병들이 시민들을 의식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또 항명을 각오하고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걸 저항하고 그래서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실패했다. 그래서 저나 이재명 대표도 6시간 동안 그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의원님 시민이고 마무리해 주세요. 국회 체포위원을 무릅쓰고 한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절제 있게 한 계엄군의 역할도 크다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윤석열 내란 수계는 이미 내란 탄핵 이런 거 국민적인 열망이었는데 TV 나와서부터 내란 프레임 공작 탄핵 공작했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대통령 국군 총권자로서 네, 진짜 지질이고 못났어요. 알았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부승찬 의원님. 네. 임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네. 작전본부장님. 네. 저쪽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그다음에 이경민 참모장님. 그다음 질의 이어갈게요. 계엄 당일날 오물풍선에 대한 강력 대응을 준비했습니까? 계엄 당일날 말씀이십니까? 12월 3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확실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강력 대응을 준비했다는 표현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희 예. 워딩 그대로 네, 예, 원점 타격이나 준비 안 했습니까? 12월 3일 날 그건 아닙니다. 안 했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참모장님? 방첩사 참모장님. 예, 방첩사 참모장입니다. 이 문건 아시죠? 예. 아까 오전에 예. 자 읽어 드릴게요.
여인영이 참모장에게 합참 분석을 보면 오늘 밤 북 오물 쓰레기 풍선 부양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도 부양하면 합참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니 참모장과 처실장은 통신 축선상 대기. 작성하신 거예요. 그 문구는 잘 모르겠고 그 합참에서 매일 아니 그러니까 합참 분석을 보면 합참은 매일 분석을 해서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오늘이라고 딱 지칭을 해요. 그죠? 예. 예. 그 합참은 분석을 안 했다는 거고 강력 대응 그거 없다고 하는 거고 제가 왜 경계태세 2급과 연관시키는지 알아요? 경계태세 2급과 모르겠습니다. 경계태세 2급 격상이 됐잖아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잖아 이게. 왜 뜬금없이 여인영 전 사령관이 참모장에게 오늘 합참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강력 대응할 거고 참모장과 처실장은 통신 축선상의 대기. 본인이 작성하신 겁니다. 맞죠? 이거는 맞죠? 아니 그것만 얘기해요. 이건 맞죠? 예, 본인이 작성. 아닙니다. 그게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아니 됐어요. 예. 자, 이 문건을 아까 올렸던 문건인데 다시 보세요. 본인이 연필로 써서 아니 수기식으로 써서 예. 줬다는 거니까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박한수 총장님. 예. 그 박한수 총장님께서는 합동수사본부 설치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정말 없습니까? 예, 나중에 그 최초 설치됐다는 최초 보고는 받았는데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예. 지금 방첩사도 그렇고 박한수 전 총장님도 그렇고 보면요.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계엄사령부로부터 합동수사본부 설치 지시가 하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게 방첩사에서 온 건데 이 문건 직접 방첩사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 개소되었는지 결과 보고하라고 지시하여 안보폰으로 계엄사령관께 합수본부 개소 중이라는 보고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계엄사령관이 합수본부장이 직접 보고하라고 하여 직접 보고했다고 방첩사 문건, 내부 문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이거를 가지고도 해석을 해요. 이 문건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제가 여기 있는 문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서로 다 다른 얘기를 해요. 윤빈아, 잠시 시간 좀 멈춰주세요. 법무실장님. 제가 방첩사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을 갖고 말씀드릴게요. 24시에 합동수사본부 편성준비회의 배석 요청 받으셨습니까? 받은 거 없습니다. 자, 여기에 방첩사에서 작성해서 법무실상 배석 조치 이게 어떻게 다 틀립니까? 제가 어디 뭐 제보 받고 하는 얘기예요? 방첩사에서 이경민 참모장님 문건이라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1페이지에 계엄 예상 못함 해놓고 자정 24시경 합동수사본부 편성과 관련된 법무실장 배석 조치 24시 없어요? 예, 없습니다. 24시에 아, 참. 됐어요. 들어가세요. 네. 야,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어디 제보 받아서 합니까? 뭘 합니까? 그 다음에 참모장님, 방첩사 방첩 업무 하셨던 분이에요? 아니, 그냥 앉아 계세요. 예, 수사 업무했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 방첩 업무 하셨던 분이요?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네. 예. 나승민, 예. 신안보안실장님, 방첩 업무 해보셨어요? 해본 적 없습니다. 방첩사령부 안보수사실장 방첩 업무 해본 적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죠. 네. 방첩사령 1분만 더. 방첩사령부 수사실장 노영훈 수사실장. 예, 방첩 업무 해본 적 있어요? 대부분 방첩사 생활을 수사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칸막이에 있는 증인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 구민회
정보사령부 방첩대장 박찬실, 방첩사령부 중령 심원택, 방첩사령부 대위 방성혁, 여기에 다 나와 계세요. 군 선배님들이. 법적 근거가 없어요. 방첩사령부가 신원보호 요청할. 여기 다 선배님들 나와 계시면서 얼굴 공개하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여기 가림막 쳐드려야 돼요. 이렇게 보는 것도 안타깝다니까요. 당신네들은 뭐야?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방첩사가 법적 근거 없이 신원보호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 총정치국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바뀌었나요? 네, 박영. 으로 좀 다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홍장원 전 차장의 이 1차 메모 그리고 진술이 바뀐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재판하다가 계속 진술이 바뀌거나 횡설수설하면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죠. 근데 어제 홍장원 전 차장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진술이 바뀌고 진술이 왜 사실과 다르냐 그랬더니 아파서 입원 중에 진술해서 그랬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 외에 또 하나 제가 지금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동안 아까 주진우 의원님 질의했지만 공수처에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한 거 있냐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주진우 의원실에서도 질의했을 때 서면 질의했을 때 그런 적 없다고 했고 저희 의원실에서 질의했을 때도 없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외에 그 어떤 영장도 청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회의 현안 질의할 때 본회의장에서도 질의했을 때도 공수처장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변호인단이 법률대리인단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수사 결과 확인했더니요.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됐고요. 같은 날 대통령에 대해서 청구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된 사실이 있답니다. 수사 기록을 통해서 확인했더니 아까 주진우 의원 질의했지 않습니까? 수사 기록만 확인하면 금방 나온다고. 확인했더니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2024년 12월 6일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청구했다 전부 다 기각됐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숨기고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서 영장 청구한 것입니다. 공수처법에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영장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죠. 원칙적으로. 예외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되니까 그 사실을 숨기고 서부지방법원으로 간 거예요. 지금 법률대리인단에서 기자회견 했습니다. 날짜까지 어떤 영장인지 기록 확인해서. 법무관리관님, 결론이 맞고 안 맞고 간에 수사는 절차가 공정해야죠. 예, 절차가 잘못된 수사는 그거에 따라서 얻은 어떠한 결과도 정당한 증거로 쓸 수도 없고 그 수사 자체가 그 이후의 수사 자체도 위법한 것이지요. 우리 헌법에도 적법 절차. 재판도 마찬가지고요. 재판도 절차는 결론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절차 자체가 목적입니다. 절차가 잘못되면 결과가 아무리 공정해도 재판은 위법하고 무효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법치주의의 핵심. 그렇습니다. 법치주의 핵심입니다. 절차는 결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가 법치주의는 절차가 과정이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공수처가 거짓말을 하면서 본인들도 이것이 뭔가 찜찜했던 모양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질의해도 제가 질의해도 서면 질의했을 때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이제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말을 바꿔서 확인해 드릴 수 없다.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현안 질의할 때도 그렇게 청구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 전에도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할 때 서울중앙지법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과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검찰에 있는지. 그때도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으니까 관련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고 했을 때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 판사는 답을 안 했습니다. 다만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으니까 공범에 대한 김용현 장관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판단했을 뿐입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내란죄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이 기각되겠죠.
근데 그 사실을 숨기고 지금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계속해서 아니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재판을 통해서 기록이 공개되고 기록을 확인하니까 그런 사실들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절차의 위법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고 이것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른 사실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 과정에 어떤 위법이 있었든 그것은 다 치유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형사 절차에 있어서 절차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헌재 재판도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라고 하는데 준용하지 않고 지금 일방적으로 가면서 절차에 있어서 많은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맡았던 공수처 직권남용을 이유로 사건을 가져갔지만 결국은 내란죄 수사하면서 영장 청구 단계에서 중앙지법에서 막히니까 서부지방법으로 도망가서 편법과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사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사실이 오늘 보도가 됐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나 또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용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시간 멈춰주시고 권영환 증인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이쪽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인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에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를 했고 이에 대해서 계엄사령관이 일머리가 없다. 그런 것을 조언할 게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라는 질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 국군의 계엄과장이 계엄 해제 의결이 국회에서 된 이후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라고 계엄사령관한테 말하는 것은 개인적 사담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군체계상 담당자의 법률 해석을 사령관에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공안시 03분 의결 직후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면 박안수 사령관은 해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과 결심실에 들어간 거고, 그런데 그 안에서 계엄 해제 논의는 없었다라고 박안수 사령관 본인이 지난 2달 동안 계속해서 일관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를 해야 된다는 보고를 그 계엄과장에게 받았지만 해제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증인은 그 상황에서 일을 되게끔 하라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셨습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계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죠? 일은 되게끔 한다는 것은 일이 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은 계엄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계엄과장에게 추가로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사령관이? 그 이후에 추가 지시사항 없고 그 이후에 제가 그렇게 조언하고 나서 저는 계엄 상황실 꾸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이동을 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선호 차관님. 예. 지난 1월 14일 기간보고에서 제2신속대응사단 추가 출동 문의 및 요청 관련해서 그 지휘 라인을 계엄사 쪽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누가 지시 내렸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예, 지금 뭐 얘기한 대로 계엄사의 뭐 중령 실무자가 연락이 시작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중령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확인을 못했고, 사실 그 부분이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아마 좀 가려져야 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령이 계엄 해제가 의결된 상황에서 혼자서 판단해서 병력 이동을 이 병력 이동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출동 준비를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시간 이내로 사실은 그거를 파악한다고 하시면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오늘 오후 질의 중으로 확인하셔가지고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아마 수사와 관련돼서 개인들이 다 영향이 있는 거라 아마 저희가 확인하는 저희 쪽에서는 제가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재차 확인을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이 되게 좀 하기 위한 조치들을 또 보겠습니다.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요. 안경민 증인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수방사 작전과장 안경민 중령입니다. 네, 증인은 12월 4일 2시경에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수방사 추가 출동 인원 파악 지시를 받은 적이 있죠? 계엄 사령관이 아니라 계엄 상황실로부터 그 한 중령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한 중령의 이름과 직책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사 중인 사항으로 제가 그 개인에 대해서 개인 신상을 여기서 밝히는 건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네, 계엄사 지시를 받고 그러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관련 내용 보고하셨겠죠? 그때 사령관은 국회일 때 현장을 나가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작전처장에게 합참에서 이런 계엄 상황실에서 이런 사항을 요구한다고 보고를 하고 예하 52, 56사단에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출동 가능 인원, 추가 투입 가능 인원을 파악하는데 수방사령관에게 보고를 안 하고 그걸 파악해서 계엄사에 보고를 했다라는 건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작전처장에게만 보고했습니다. 인원을 파악한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계엄사에 52사단 200명 그리고 56사단에 300여 명이 출동 가능하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 이후에 계엄사에서 추가 지시한 사항 있습니까? 추가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출동 대기해두라거나 하는 지시사항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리하면 공안시 공산분 의결 이후에 계엄과장에게 지체 없이 해제해야 된다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결심실에서도 계엄 해제 건의하지 않았고 계엄사에서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수방사 추가 출동 인원을 파악하고 제2신속대응사단 추가 출동을 요구했습니다. 지구계엄사 진행이 왜 이렇게 더디냐라고 독촉도 하고요. 계엄 상황실 구성을 위한 6번 장교들 이동 승인까지 했습니다. 제2계엄 준비가 착착 진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안수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계속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지만 중령 혼자서 이 추가 병력 투입을 판단해서 현황을 파악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다수의 증언과 증거가 박안수 사령관과 2차 계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서 마지막 5차 청문회에서 제2신속대응사단과 수방사에 연락했다고 하는 그 한모 중령을 꼭 불러서 관련된 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 어디 누구요? 제2신속대응사단과 아, 예. 수방사에 연락했다고 하는 그 출동을 확인했다고 네. 하는 그 한모 중령을 반드시 불러서 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윤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잠시 말씀 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 관련해서요? 아까 공안시 공산분 해제 이후에 계엄 과정 인식하고 있는 거 제가 생각하고 있고 그때 참모들이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추이하십시오. 네. 자, 질의하십시오.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박안수 네, 총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4차례나 언급된 건 알고 계시죠? 다시 한 말씀. 노상원 씨 수첩에 4차례나 언급됐던 건 알고 계시고 모르고 그죠? 있습니다. 네, 모르세요? 예, 저는 지금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노상원 씨 수첩에 총장님이 언급이 돼 있던 걸 모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좋습니다. 계엄 한 달 전인 11월 6일 날 17시경에 합참 전시 계엄 계획이라는 문건을 가져오라고 총장님이 지시한 거 기억나세요? 누구에게? 당연히 부하 직원에게 했겠죠. 전 잘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다. 그 국감 정확하게 끝나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증인으로 오신 거예요. 예, 국감 끝나고 비상계엄 한 달 전에 11월 6일 17시 정확하게 시간까지 알려드리잖아요. 저는 없습니다. 제목 불러드릴게요. 합참 전시 계엄 계획. 총장께서 가져오라고 지시를 했어요. 반납한 날짜도 불러드릴까요? 이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국감 끝나고 육군 본부 차원에서 그걸 한번 체크한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합참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자꾸 대장님, 대장답지 않게 노상원 씨 수첩에 4차례나 언급됐다라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총장께서 한 달 전에 합참 전시 계엄 계획을 가지고 와서 학습까지 했어요. 하루 동안 보다가 그 다음 날 반납한 거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요? 그럼 예, 학습한 적 없습니다. 예. 하루 동안 본 적 틀린 없는 적이 것 같습니다. 없다고, 이걸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요? 국감 끝나고 잠시 아니, 제가 묻는 말이 대답. 예, 없습니다. 합참 전시 계엄 계획 가지고 오라고 한 적 없다. 예, 합참 문건인지 하여튼 계엄 관련된 그 국감 끝나고 잠시 본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말 돌리지 말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합참 전시 계엄 계획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 진짜로. 분명히 있습니다. 왜 자꾸 예. 말을
돌리고 그러시. 제가 학습을 하루 했으면 알 텐데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학습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대장께서 이걸 자료를 부하직원시켜서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해당 문건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열람전 다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예, 열람전 정해 시간에 다시 확인해서 본인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게 접견권이 없어서 확인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럼 뒤에 예.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PPT 봐주십시오, 차관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국회의사당에 출입한 건 외곽 경비를 위한 출동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했는데요. 차관님 혹시 이 문건 보셨습니까? 이게 국가주요시설 경계 협정서라는 문건입니다. 국회 사무총장과 수방사가 맺은 협약인데요. 국회가 무슨 일이 나거나 국회 경비를 하려면 수방사 52사단이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외곽만. 여기서 나오는 이진우 사령관의 진술 거짓이죠? 예, 뭐 문구가 같은 것 같은데 어떤 게 다른지 지금 외곽방이라고 지금 말을 아니요. 하고 이날 군에서 수방사에서 우리 국회를 출동한 건 군사경찰단이잖아요. 예, 출동 부대가 다른 겁니다. 52사가 오려면 52사가 왔어야죠. 군이 공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약대로? 예, 뭐 저 협약서를 제가 좀 보질 못했는데 거기에 52사단과 돼 있으면 52사단 병력이 출동하는 게 그게 국회 맞습니다. 사무총장하고 예. 다 서면까지 돼 있는 문서예요. 자, 저 이진우 사령관의 증언이 틀리다는 거고 다음 PPT 봐주십시오. 제가 707 특임단과 관련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단톡방을 만드는 적이 있냐라고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물어봤습니다. 저기에 보시면 단체 대화방 생성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 보도에 보면 버젓이 단톡방이 돌고 있습니다. 국회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위증한 거죠, 차관님? 예, 저도 최근에 그 문건에 대해서 저렇게 국회에 제출이 됐다는 것을 그때 이게 위증한 거고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예, 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 위증인 거죠. 국방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저게 제가 임의로 받은 자료가 아니라고요. 국회 공문서로 받은 자료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 다음 PPT 봐주십시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국회 봉쇄 지시가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에 방어하는 개념이다라고 질문하니까 김현태 단장이 예, 맞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톡방에 보면 자, 진입 시도 의원 있다. 우선 차단하고 막고라고 했습니다. 저게 어디에서 테러리스트가 나옵니까? 김현태 단장의 답변, 헌재 답변 거짓이죠, 차관님? 저게 지금 저거에 대해서 아마 좀 수사가 이루어지고 확인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전문 단톡방에 있는 내용. 분명한 그래서, 팩트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시시비비를 가질 일이 아니고요.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시시비비를 가질 일이 아니고요. 이거는 차관께서 조치를 취해야 될 문제입니다. 국회를 상대로 거짓을 하고 위증된 자료를 제출했고요. 단톡방이 있는데도 엄연히 헌재에 나가서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직을 받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둡니까? 조치하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지금까지는 제가 제 입장이고 지금 현재 김현태 단장뿐만이 아니고요. 차관님 말 번지지 제가 마시고 이거 잠깐만 이거 그럼 끝나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입장에 대해서는. 예, 김현태 단장뿐만이 아니라 국방부에서는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위증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 때 또 지적할 텐데요. 조치가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국정조사 기간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헌재에 나가서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국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위증을 한 겁니다. 당연히 조치해야죠. 이상입니다. 차관님, 이 김현태 단장과 관련해서 지금 헌재 내용 다르고 국회에 나와서 한 증언 내용 다르고 명백히 이 위증한 거에 대해서는 조사본부장을 통해서 조사해서 보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의도 충분히 아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개입을 해서 별도의 수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런 것들이 정확히 수사조사에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지난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현직에 이 사람을 두는 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답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리면 이것이 제 판단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특전사는 3개 여단장과
707 단장이라는 4개의 부대가 지금 거기에 개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번 계엄 사태 때 가장 많은 병력이 움직였던 게 또 특전사거든요. 사실 그 지휘관들이 어떤 변화가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의 영역이 들어가면 그 밑에서 움직였던 많은 지금 병력들이 동요될 것이라는 것이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 가지 이루어진 거에 봐서는 직무를 정지시키고 다른 사람을 해야 되지만 특전사에 있는 4개 지휘관만큼은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감안해야 될 사안이 있다라는 판단 하에 사실 직무를 배제하지 않고 유지시켜 왔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것을 제가 뭐 변경시킬 생각은 없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에서 이 4개 지휘관들이 기소가 되거나 문제가 된다면 저는 기소가 된 이후에는 적법한 절차에 맞춰서 보직해임 등 관련된 조치를 할 생각이라는 것이 제 현재의 판단이고 입장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우리 군이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적강 끝이라고 해왔지 않습니까? 적강 끝이 뭡니까? 현장에서 판단해서 끝까지 응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는 곳마다 유증하고 있겠던데 그 단장이 그 부하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어불성설이지? 예, 뭐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고 판단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조금 변화되는 상황이 있거나 또 제 판단에 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인지가 되면 거기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장관이 아니래 그래. 반드시 조치해 주십시오. 자, 이어서 임종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이상현 일공수여단장 좀 앞에 나오시죠. 네. 아까 김병주 의원 질의 시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회를 받지 못했어요. 제가 기회를 줄 테니까 핵심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죠. 많은 부분은 맞는 사실이었는데 유튜브 방송에서 맞지 않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때 제 상관이었던 분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전임 사령관님께서는 저희 예하 지휘관들에게 목적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위법한 현장으로 투입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진술했듯이 의결 직전까지도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중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공익제보자 선정됐다는 말씀을 듣고 그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도 봤습니다. 지휘관은 중요한 책무가 있습니다. 싸워 이기는 부대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휘관과 우리 부하가 확고한 믿음과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지휘관은 자기가 한 명령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하는 그 명령에 따른 우리가 상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념이 있어야 부대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휘관은 선장으로서 자신의 부하들이 물 밖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저는 제 부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상관이었던 분은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육군의 기풍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제보자 이 제도를 적용할지 말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 차원에서 한번 깊은 숙고가 필요하게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관리관 좀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네. 어제 국방위 전체에 참석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병주 의원께서 각종군 전 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선정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형의 감경이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그런 취지로 들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이 권익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공익신고 처리 절차 알고 계십니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이 5가지 절차가 있는데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되면은 외형상 공익신고 요건을 판단하고 조사기관에 이첩하는 단계까지가 지금 끝난 겁니다. 보니까 아직 신고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 조사와 조사 결과를 최종 선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익위원장이 정무위에서 답변한 것은 외형상 공익신고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수사기관에 이첩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팔로우를 좀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권익위 조 부분은 우리 국방부에서는 이제 감사관실 소관이고, 예. 뭐 저는 어제 그 회의 참석해서 그 정도 내용 또 언론 보도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방금 1공수 여단장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그 특전사령관의 공익 제보자 선정과 관련된 부분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절차상에도 문제가 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외형상 요건에 부합했다고 지금 권익위원장이 이제 이야기를 정부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기사 내용입니다. 형법에 규정된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한들 공익신고가 될 수 없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지금 정부위에서 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로 판단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이제 한 400여 가지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형법은 없는 걸로만 알고 그렇죠. 예. 형법상 행위는 공익신고 적용 대상이 아닌데 형법으로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이 신고 내용을 권익위에서 어떤 이유에서 공익신고에 합당하다고 판단해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국방부에서도 추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공익위원장께서 아마 공수처라든지 검찰에다가 제보를 이첩 내지 이첩 내지 했기 때문에 그 수사기관에서 아마 저기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군형법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곽 사령관의 신고를 군형법상의 반란 신고로 본다면은 이게 또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곽 전 사령관이 형법상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내란과 반란 부분들, 내란죄와 반란죄의 차이가 뭔지 좀 헷갈리는데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뭐 내란죄는 뭐 우리 형법상 규정된 범죄이고 국가 전체의 어떤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범죄를 그 내란죄라고 하고, 그 반란죄는 이제 군형법에 있는 것이고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범죄 대상이 이제 군인이고 군 지휘 계통을 이제 문란하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반란죄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추미애 의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네, 잠깐만 우리 합참기획과장. 합참기획과장입니다. 네, 시간 주시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잠깐 계십시오. 불필요한 의혹을 낳지 말아야 되고, 아까 용해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중령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을 드려야 불필요하게 마음의 고통을 받지 않는 이유는 있을 것 같고 또 나머지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엄 당일날 합참 전비 차장으로부터 이신속 대응사단 예하에 이신속 대응사단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신속 대응사단 예하에 201, 203 예단이 출동은 아니며 만약 출동을 지시하면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는 그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는 것에 지원되어 있던 아까 말씀하신 한중령과 그 대테러 특수전 과장이라고 있습니다. 함께 왔던 그 대테러 특수전 과장의
장관께 이 내용을 전달하라. 그 이유는 원래 작전처, 계엄사의 작전처가 계엄 임무 수행과 관련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항을 듣고 나서 만약에 그럼 출동을 한다면 어떤 수단으로, 예를 들면 차량인지 헬기인지, 그리고 출동을 한다면 복장은 뭔지, 단독권장인지 비무장인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합참전비차장에 문의를 하니 합참전비차장께서는 당시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답을 줬습니다. 그건 물어볼 필요 없고 그냥 체육복 입고 자고 있으면 돼. 뭐라고요? 그냥 체육복 입고 자고 있으면 돼. 네. 굉장히 이상한 답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동안 제가 5차례의 참고인 조사에 가서 다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이고, 그렇게 제가 답을 받고 그렇게 저는 전달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우리 용 의원님께서 52사단, 56사단 얘기하셨는데, 당시에 작전회의실로부터 시작해서 계엄사 임시 상황실에 갔을 때 제가 명확하게 지시받은 사항은, 국회에 지금 특전사와 수방사가 나가 있다고 하는데 대체 저 부대의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파악해봐라 라고 했고, 또 그 내용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테러 특수전과장에게 그걸 파악해라라고 전달했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저 나름대로 파악을 했지만 또 제가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52사단, 56사단이 출동 준비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나 이신속 대응사단이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도 검찰에서 제가 들은 바는 있는데, 오히려 저는 왜 그렇게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어쩌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뭔가가 전파하고 하는 과정상에서 뭐가 이렇게 좀 너무나 경황 없다 보니까 서로 간에 실무자 간에 전달받는 과정상에서 뭐가 이렇게 잘못 파악되고 한 게 아닌가.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다만 명백한 사실은 201, 203에 대한 전달은 제가 받았고 제가 했습니다. 출동 준비를 하고 있어라. 아닙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데, 만약 출동을 지시하면, 그러니까 출동은 아니며, 네. 만약 출동을 지시하면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전달하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사단까지 다 이렇게 준비하라, 그런 얘기구만요. 용현 의원님, 우리 한모 중령이 와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추미애 의원님, 예. 네, 국방부 방첩대장 장상조 육군춘장, 또 합참 방첩대장 박석봉 육군대령, 6번 방첩대장 윤남현 육군춘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나오십시오. 차례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장 육군준장님. 예, 국방부 방첩부대장입니다. 같이 나오십시오. 그냥 같이 옆에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박석봉 육군대령, 네, 윤하면 육군준장님, 네. 아까 오전에 들으셨죠? 방첩대에서 하는 역할, 임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 장상조 육군준장님. 예, 저는 국방부를 대상으로 보안 및 방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윤석열과 김용현이 합참 지휘 통제실에 위치해 있을 때 여인형이나 소형기 참모장에게 그런 상황을 보고했습니까? 저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보고하는 것이 임무 아닌가요? 아까 그런 임무라면은 방첩대장으로서 12.3 내란 전에 지휘관이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통화 사실을 듣거나 인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윤석열이나 김용현이 계엄군을 철수하라는 지시를 지휘관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옆에도 같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함께. 저는 그 정기 인사 명령에 의해서 네. 12월 3일부로 서울을 떠나서
됐습니다. 이동을 네. 했습니다. 네. 당시에 없었습니다. 네. 계엄 전에 사전 인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 방첩 부대장들은 평소 군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는데 계엄이 실행될 것이라는 정보나 첩보를 수집한 적이 없습니까? 어떤 징후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업무가 바로 내란이나 쿠데타 방지 업무인데 눈치조차 채지 못했습니까? 마이크 앞으로 오십시오. 예, 저는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임무를 안 하는 거죠, 제대로. 6본 방첩대장님, 네.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6본 참모들을 새벽에 계룡대에서 올라오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동하라는 정보 인지했습니까? 저는 당일날 개인 사정 때문에 휴가를 가 있었습니다. 알지 그러다가 못했습니까? 예, TV로 계엄 사실을 확인하고 12시 한 그러면 40분 넘어서 우리 복귀했습니다. 박안수 사령관님, 네. 저랑 시선이 안 맞으니까 예, 예. 자리를 좀 옮겨서 저쪽에 앉으십시오. 좀 이동 시계는 좀 멈춰 주시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서시지 말고 그냥 앉으셔도 됩니다. 네. 그 세 분이 옆에 좀 땡겨 서시고. 네. 자, 이 계엄법 시행령에 의하면 계엄 임무 수행구는 군사 경찰이 하게 돼 있죠. 압니까 모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공부를 아직 그렇게 못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수방사 특전사가 투입할 수 있으려면은 계엄 사령관이 결심하고 대통령께 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승인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계엄법에 있어요. 예, 예. 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계엄 사령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하라는 거예요. 예. 다만 대통령은 전국 계엄일 경우에 비상 계엄일 경우에 계엄 사령관을 지휘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지금처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사령관을 통하지 않고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했어요. 장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수방사 특전사를 직접 구체적으로 총 같은 무기를 언급하면서 병력 투입을 지휘를 했습니다. 우리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돼 있을까요? 바로 국민을 위한 경찰인 것이지 정치 군인이 되지 말라고 이 법이 있는 거예요. 법대로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들으셨죠? 우리 합참 계엄과장이 우리 박안수 계엄사령관한테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했으니까 지체 없이 해제해야 된다. 예, 네. 그거를 건의가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바로 계엄사령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 중지를 명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2시간 동안 오히려 거꾸로 계엄을 해제 안 했을 때 상황처럼 계속 추진하는 상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실을 새벽 3시에 2시간 이상 끌다가 새벽 3시에 종료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왜 그랬어요? 예, 첫 번째 세 가지가 지금 혼동이 좀 되는데 끝에서부터 말씀드려요. 상황실은 장관님이 최초에 이제 아니 시작- 계엄 해제 이후에 2시간 동안 상황실은 쭉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료 선포가 왜 법에 따른 예, 아까 그런 그 지체 없이 네네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참 계엄 과장으로부터 법에 이렇게 말씀- 규정이 돼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예, 불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 중지를 왜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이제 인식한 것은 그 상황 중지 그러니까 계엄 해제는 대통령께서 이제 적극 지시하는 개념으로 저는 인식하였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모들과 잠시 얘기를 하고 수분 후에 이건 장관님께 빨리 말씀드려야겠다. 그러고 바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했어요. 자, 이 자리에서 그럼 느끼는 거 없습니까? 아까 네네. 우리 계엄 사령관 밑에 있어야 될 계엄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강호필 지작 사령관 뭐라고 했습니까? 즉시 중지시켰다라고 했죠. 네네. 네, 상황 중지시켰다. 예. 그렇게 작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예. 그걸
가장 위에 있는 사령관이 지휘를 해야 되는 거고 사령관을 밑에 있는 강호필 같은 지작 사령관이 만나지 못하고 통신 도저를 냈다 그러면 즉시 상황 중지하고 군 병력을 복귀를 시켜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맞다고 하는 것처럼 당시에 그렇게 그래서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그 이상현 일공수 특전 여단장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네? 의결 직전까지 가서야 자기의 상관이 그때까지도 끌고 가더라 상황을. 그것이 굉장히 불편했다 하는 얘기 하잖아요. 맞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이상현 그 밑에 있는 공수 특전 여단장도 정신을 안 차렸다면 큰일 나는 거죠. 군과 민간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 책임이 아까 뭐라고 합니까? 네? 귀가 번쩍 안 뜁니까? 예, 다 최고의 들었습니다. 지휘관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네네. 부하들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고 다쳐요. 네네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군과 국민이 만나는 것은 철저하게 배제나를 계속 쭉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해제 결의가 난 다음에 계엄까지 마침 그 얘기를 해줘서 참모들이 대화를 하고 그 위에 있는 장관에게 가서 결실을 맡겨서 올라간 상황까지는 갔었고 최초의 계엄 임무 수행구는 원래는 그 법상으로는 제가 만드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는 이제 지휘 감독을 대통령으로부터 장관님께서 직접 받았다고 이제 위임이 되셨고 장관님이 직접 그 지휘를 하신 겁니다. 저에게는 명시과업을 상황실을 구성하라 이렇게 명시과업을 주셨고 저는 그걸 하다가 전화를 한 번씩 올 때마다 그걸 체크하는 이런 수준을 했기 때문에 법상에 나와 있는 계엄 임무 수행구를 만드는 그거를 제가 수행하지 못했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네네네. 참. 네네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과 책임을 안타깝게도 하나도 납득시키지 못하고 네.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거는 뭐 그 상황에서 즉각 중지를 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부분 네. 죄송합니다. 장관님께 바로 올라가긴 했는데 네. 그렇게 들어가시고 윤남현 우리 육군본부 방첩대장님. 네. 그날 계엄이 해제된 다음 그 시간 이후에 육군본부에서 34명의 장성과 영관급들이 서울로 올라오게 되죠. 그게 몇 시부터 준비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전투통제실에 12시 40분 좀 넘어서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때는 벌써 그 다수의 인원들이 그 올라가는 준비를 하려고 올라가 있어서 그 전투통제실에는 없었고. 그러니까 그 시간 전부터. 예, 제가 그 시간 전에 아마 준비를 하려고 올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복장이나 필요한 비품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 그 올라가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가정에 집에 복귀를 해서 옷도 가지고 오고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시간이 언제부터가 지시 하달이 돼서 그 작업을 시작했고 몇 시 정도에 정확히 올라왔냐고요? 제가 복귀했을 때는 이미 그 작업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들었을 때 10시 저녁 22시 한 4, 50분 경으로 아마 그게 지시됐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때는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제가 이제 들은 내용이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새벽 03시 어간되었을 때 그 6번 참모차장께서 어디인가 전화 통화를 아마 하신 것 같은데 하고 나서 일단 올라가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첩사에서는 그래도 가장 그 역량 있는 군으로 평판이 나와 있는데 이 계엄과 관련해서 사전에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까? 예, 전혀 인지 못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예, 그 전에 그런 징후가 6번 내에 전혀 없었고 일부러 소외되셨나요? 저는 소외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마 6번 내의 모든 장군들이 다 그때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방첩사가 작동이 안 됐군요. 자, 그럼 이어서 주진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공수처 말씀부터 좀 드려야겠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수처가 국민 앞에서 거짓으로 해명을 하다니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공수처에서 중앙지방법원에 압수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그 기각 사유에는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검찰에 공수처가 기록을 보낼 때 기각된 영장은 빼고 보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공수처는 그동안 여러 차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대통령 압수 통신영장까지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분명히 없다라고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답변했고, 심지어 오늘까지도 언론에 대고 대통령에 대한 압수영장 청구한 적 없다 이렇게 부정을 했습니다. 근데 방금 대통령 변호인단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중앙지법에 청구한 대통령 압수통신영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단도 이제 형사사건이 시작되니까 그 기록에서 그것을 찾아낸 것이죠. 그러면 이때까지 그러면 저한테 제출했던 공수처의 서류는 모두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까? 저는 이것을 문제 삼을 것이고요. 변호인단은 기록에 일단 첨부된 것만 확인한 것이고요. 제가 제기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진짜 문제되는 영장들은 빼고 보냈다는 의혹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공수처가 느닷없이 또 압수수색을 했어요. 저번에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라고 해서 한 달 이상 기록을 들고 있다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수사권이 또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 제대로 검토도 안 한 채 기록만 계속 들고 있다가 한 달 만에 경찰로 사건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 끌다가 지금은 느닷없이 압수수색을 또 해가지고 오늘 보도가 났는데, 이 공수처장이 다음 저희 출석할 때 이 압수수색을 핑계로 뭐 수사 중이니 어쩌니 하면서 안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공수처장에 대해서 반드시 구인영장을 저는 발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진행성 발언이죠. 오늘 보면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다 단독으로 의결하셔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공수처장도 국민 앞에 거짓으로 해명한 게 딱 나왔으니까 주연님, 구인영장을 발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연님 잠깐만요. 우리 지금 위원회의 의사진행 방법이 일문일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계시라고 다시 주지를 시키는 겁니다. 네. 네. 아니 제 시간을 이용해서 그래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문일답을 원하는 따로 아니면 시간 시간을 얘기고. 주시든지. 예. 그러면. 따로 시간을 주시면은 저야 더 좋죠. 말씀하세요. 네. 그 정도 하고요. 박한수 육참총장님, 네. 그 수사기관 어디서 조사를 받았습니까? 예, 국수본, 민간 검찰, 군 검찰 이렇게 수차례 받았습니다. 세 군데에서 조사 받았죠? 예, 예. 조사 받았는데 몇 번이나 조사를 받으셨어요? 2번에서 4번 각각 그렇게 2번, 3번, 4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2번, 3번, 4번이요? 네 총 번이- 9차례, 다섯 번. 10차례 조사 받은 거예요? 9차례, 10차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번 조사 받을 때 뭐 최소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조사 받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탄핵 그 헌법재판소 재판에 가서는 어느 정도 증언하셨어요? 거기는 정인 시세가 안 됐습니다. 증인 채택이 안 됐어요. 네, 네. 증인은 신청됐는데 채택이 안 된 것이죠? 아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접견권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계엄 사령관으로 해서 있으셨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수사 기록이 220건이고 그 기록이 방대한 게 7만 쪽이라고 하고 본인도 기소됐으니까 아마 기록의 방대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많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정확한 잘 모릅니다. 네. 기록 전체를 검토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저는 전혀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한수 계엄사령관은 사실은 이 계엄 자체의 전체 사령관이고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헌재에서 탄핵 재판하는 거 보면 박한수 계엄사령관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한 번도 안 부르고, 그리고 3개 수사기관에서 각각의 수사관들이 그 9차례에 걸쳐서 조사했던 것을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재판을 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탄핵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해서 무슨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어떻게 반대신문권이 보장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박한수 총장님도 다른 그 부하 직원이나 부하 장병이나 또 아니면 다른 분들과 진술이 좀 배치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예, 정확하게 확인을 했는데 방금 계엄과장하고 약간 오해가 있는 것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다 증언들은 엇갈리거나 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아까 저 말씀 못 하셨던 부분 있는데 조금 말씀해 보십시오. 아, 네. 아까 쭉 다 말씀드렸고 계엄과장은 이제 03시 03분에 이렇게 해제를 건의했다고 저에게 얘기했는데 저는 제3자가 한번 이렇게 규정을 알려주듯이 이렇게 좀 인식을 했습니다. 그 전에 그 지휘감독권에 대해서 약간 그렇게 인식했고 두 번째 이제 저에게 한 게 그걸 건의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저는 해제 권한이 없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건의를 해야 되는지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지 매뉴얼도 없으니까 좀 알려주라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다행히 그것을 들었을 때 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구성은 안 됐지만 참모들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서 물어보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그 꼭지가 중요한 꼭지이기 때문에 장관님 지시를 받자 결심을 받자 해서 바로 장관님 한층 위에 계셨기 때문에 빨리 결심받기 전에 막 내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었고 교회는 지난번에 진술한 바와 같았고 6번에서 상황실을 구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6번 상황실 6번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참이 먼저 구성을 되어야 되는데 한 11시 어간 10시 57분에서 11시 어간에 6번은 올라오라고 좀 해라. 그리고 합참을 빨리 구성하자. 그런 관점에서 들어갔는데 그것이 준비된 게 좀 늦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시 몇 분에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올라오게 됐는데 그것을 또 제2의 계엄 뭐 이렇게 또 맥락을 맞추니까 그 부분도 좀 답답하고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네. 우리 주진 의원님 질의할 때 야당 의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이 아니다 이러시면서 이제 사실 항의성 퇴장도 하시고 위원장님께도 항의를 하셨고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도 똑같은 항의를 하셨었습니다. 저는 정문회에서는 당연히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충분한 의사진행 발언을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주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포함해서 본인이 이제 질의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일문일답이 되려면 사실관계를 질문하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되는데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채택하지 않고 적어도 형식적 균형이라도 맞아야 사실관계도 밝히고 진실도 밝힐 텐데 김현태 단장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채택을 해주지 않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5일 청문회 때는 다시 좀 간사님 간 협의해서 제대로 증인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당에서 증인 채택하면 한 분도 채택이 안 됐습니까? 아니, 예. 그렇지. 좀. 장 의원님, 이거 수정을 해야 되겠다. 뭐 한 명도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많이 돼 있잖아요. 자, 우리 박한수 총장님. 예. 불가승 제기 가승 제적이란 손자병법 군형편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전쟁에서 싸워서 패하는 것은 나한테 책임이 있고 이기는 것은 적한테 달려 있다. 다시 한번 깊게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손자병법 군형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네. 맥을 끊어서 박준태 의원님. 예. 예,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님 의사 진행에 특별히 항의한 적도 없고 가급적 잘 따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증인 참고인이 제대로 채택 안 된 건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할 대상이 없을 때 저희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거는 위원에게 부여된 그 시간을 재량을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질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명문상 없는데
직권 남용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연결 사건이다 이런 억지 주장으로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뺐다시피 해가지고 자료 이관을 요구했고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추진했던 겁니다. 당시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허가할 리가 없다. 이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예상을 깨고 관할이 명백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고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공수처가 관할을 벗어나서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큰 의혹이 됐고 영장 쇼핑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당시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배제하고 집행하라는 초유의 문구가 포함돼서 판사가 입법을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왔던 겁니다. 군사보안시설에서 허가를 득해야 영장 집행이 가능한데 그 조항을 판사가 임의로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영장에다가 적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2차 체포영장에 다른 법관이 할 때는 그 조항이 명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논란을 의식해서요. 어쨌든 그래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이 기각됐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관이 있는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답변을 요구했더니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해주고 말을 빙빙 돌리다가 다시 중앙지법에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왔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대통령 변호인단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진 겁니다.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7만 쪽의 자료를 다 뒤져가지고 기각된 영장을 찾아낸 거예요. 12월 6일 그리고 8일에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고 그게 기각됐다는 것이 명백한 팩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에 대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이지만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누군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추가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장들이 모두 기각되고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청구를 안 받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관이 있는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가 청구 이력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발부받은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그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위반한 겁니다. 속인 거죠. 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을 다른 법관에게 얘기를 안 한 거니까요. 그리고 공수처가 계속 거짓말하기 때문에 기각된 영장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현 시간부로 위법한 수사를 지휘한 범죄 혐의자입니다. 그리고 불법 체포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 즉시 석방돼야 됩니다. 현재 대통령 구속 취소 심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재판부가 참조해서 조속히 석방시킬 것으로 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명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아니 한기 의원님 계속 하자는 얘기. 자, 주목. 예. 우리 백혜련 의원님 의사진행본을 읽어 주시죠. 네. 1분이면 되는데 네. 이 위원장님이 지난번에도 분명하게 우리 청문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방식에 대해서 일문일답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일문일답 방식이 아니에요.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하는 우리 내란 국조특위만이 아니라 국회 기본 원칙과 좀 위반되는 질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 의원님. 관련돼서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저희 여당에서 요구하는 증인들을 한 명도 해주지 않았어요. 했다라고 아까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야당에서 요청한 인원가 겹쳤을 뿐이지 겹치지 않는 단 한 명의 증인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묻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한 명도 증인을 채택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같이 있었던 사람이거나 그것을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면 내 이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원인을 지금 누가 제공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증인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주세요. 그러면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본 질의가 네, 이게 지금 자 됐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은 제가 주지 않겠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마치고. 자, 한병도 의원님. 예. 저도 뭐 문제 제기가 자꾸 많아서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중앙지법에서 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금 논란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데 수사를 진행을 해서 그 관련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됐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된 것이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 이미 기억들 하실 텐데 수사 권한, 즉 수사를 하는데 경찰, 검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중앙지법 입장에서는 이 수사권 관련된 조정을 해라 권한이 어디 있는지 자체 논의를 하라라고 해서 기각이 된 겁니다. 그걸 좀 확인을 해서 논란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부지법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데 서부지법의 우리법을 단정해서 이야기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럼 서부지법에서 결정이 났냐. 피의자의 거주지, 범행 장소, 즉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고 국방부 벙커가 거기 있고 관저가 있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발부가 됐고요. 그리고 이 체포영장 관련해가지고는요.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 결론을 중앙지법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사실 질의와 관련이 없어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더 걱정인 것은 지금 보십시오. 오늘 지금 서부지법에서 낸 결론이 부당하다고 합니다.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지금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지지층은 헌재로 쳐들어가자 으쌰으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공당에서 수십 명의 의원들이 헌재를 가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 공수처도 문제다. 경찰, 검찰도 통치행위 그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데 이걸 수사하고 있어서 수사기관도 문제다. 헌법재판소도 문제다. 법원도 문제다. 이거 지금 나라를 어떻게 하자고 하는가. 그래도 너무 걱정이 돼서 선관위도 문제다. 좀 걱정스럽고 자꾸 위험한 일들이 벌어져서 본인 의원님 말씀을 지금 동영상 한번 틀어줘 보세요. 동영상 틀기 전에 지금 오늘 그 발언을 통해서 제가 전 질의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 방첩사 수사단장님은 그 의원 체포를 위한 조를 짜서 출동을 시키고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에 집중하라는 말이 있었고 수도방위 사령부 1경비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명령을 받았다고 발언했고 방첩사 수사실장님은 비원 벙커 50여 명 구금 시설을 가능한지 유무를 확인하라고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수전 사령부 1공수단장은 그 곽정부 곽 사령관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명령을 이 대통령으로 받았고 또 우리 그 단장에게 필요하면 전기를라도 끊어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발언들이 오늘 계속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영상 한번 틀어줘 보세요. 이게 잠시만요. 이게 지금 윤석열 측 대리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회에 군을 파견한 이유는 일관되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을 파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은 네 분의 그 진술을 통해서 어디 내용에 이게 국회 질서 유지와 방금 발언한 내용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장관님 제가 아까 네 분 말씀하신 내용과 이게 질서 유지를 위한 행위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런 것들이 각각의 진술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뭐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기 지금 단전 제가 한번 보십시오. 12월 12일 날
발언을 그 대국민 담화 내용인데요.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총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라고 해가지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증거로 단전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그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 동영상 보시죠. 저 사진을 보면은요, 이 지금 화면은 잘 보이지 않는데 군인들이 소방호수를 빼가지고 문을 묶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 질서 유지를 하는데 소방호수를 빼서 왜 묶습니까? 저기 지금 국회 직원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가결이 됐다. 여러분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불법이다. CCTV가 다 촬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공지를 했습니다. 저 오른쪽 보시면 그 공지를 했는데 불을 꺼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질서 유지 봤습니까? 질서 유지하는데 보세요. 불이 꺼져요.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파견한 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 증거로 단전 조치를 했는데 어떻게 질서 유지를 하는데 이건 뭘 평가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다 나왔는데 불은 왜 끕니까?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불만 껐대요. 707 단장이 그랬나? 불만 껐대요. 단전이 아니래. 저기 불만 끈 게 아니고요. 그 방화 셔터가 내려갔습니다. 나중에 군병력이 빠지기 위해서요. 다시 직원이 셔터를 켜라. 불을 켜야 셔터가 단전 방화 셔터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그 707 인원들이 불을 켜고 그리고 방화 셔터를 올려서 퇴각을 하는 겁니다. 즉 단전이 이루어집니다. 네, 특별히 없습니다. 네, 추가 질의 마지막 순서 한기호 의원님 하십시오. 전 계엄 과정 앞서 주십시오. 예, 현재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합참 연습 과장입니다. 예? 연습 과장입니다. 연습 과장으로 언제 갔죠? 연습 과장 12월 말경에 갔습니다. 예. 아까 이쪽에서 답변하시는 분이 슬슬 웃어가시면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여유 있어서 좋으십니다. 저는 웃은 적 없습니다. 아니, 저 카메라 보면 웃는 게 나오는데 뭐 그래요. 자, 군인은 우선 계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거기에 의결하자마자 거기에 따릅니까? 아니면 계엄 해제 명령에 따릅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저 군복 입은 군인 아니에요? 군복 입은 군인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따라요? 계엄 지시와 명령에 따르는 거 아니에요? 질문이 계엄 해제를 따르고 안 따르는 것을 군인으로서 어떻게 계엄 사령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하 부대나 명령에 따르는 거 아니에요? 계엄이 해제되고 안 되고의 문제와 그건 좀 다른 것 같이 저는 느껴집니다. 그 무슨 소리예요? 아니, 계엄과장을 얼마 동안 했어요? 1년 했습니다. 계엄과장 1년씩 했는데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해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잖아요. 군인은 명령에 의해서 합니다. 계엄의 해제가 됐을 경우도 해제를 대통령이 국회에서 받아서 명령을 하죠. 그죠? 그래서 해제가 되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결했다고 그것이 군인이 맞바로 그거에 따라서 해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에 의해서 하지. 다음 두 번째. 3시쯤 그 합참 계엄사에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엄사령부가 구성되는 참모진은 총 몇 명이에요? 계엄사가 총 합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참이 기준되면 약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3시경에 몇 명 있었어요? 그 안에. 계엄 상황실에.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던 인원이 20여 명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0명이 필요한데 20명밖에 없었잖아요. 무슨 근데 계엄 상황실이 구성이 돼요? 저는 계엄 상황실이 구성됐다고 아니, 말씀. 다른 의원이 질문할 때 내가 계엄 상황실이 구성된 거로 보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계엄 상황실은 제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구성된 적이 없고 계엄 그렇죠. 상황실 구성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엄 상황실 자체가 구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계엄 사령관인 육군참모총장이 사람이 없으니 참모들을 불러 올린 거 아닙니까? 계룡대에서 오라 이렇게 한 거죠. 저도 계룡대에서 정작부장하고 다 했어요. 과장도 하고 다. 그 오라고 하는데 집합이 안 되고 시간이 걸려서 오다가 명령이 해제가 돼서 원복시킨 거 아닙니까? 그죠? 몰라요? 과장님은 모르세요?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저는 그때 그 시간대에 동일 장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알았습니다. 끝나고 알았다는 건 몇 시에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계엄 상황이 다 해제되고 알았습니다. 올라온다는 사실은 알았고 올라오다가 내려갔다는 사실은 나중에 다 끝나고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우리 총장님,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엄 상황실이 구성되려면 200명이 있어야 되는데 계엄과장 얘기하면 한 20명밖에 없으니까 상황실 한 번도 구성도 못 해본 거 아니에요? 예, 보고받기로 한 20명 되었는데 상황실 구성되었다고 보고를 받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엄과장 얘기가 200명이 있어야 하는데 20명밖에 없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성을 못한 거지. 근데 무슨 2차 계엄을 한다 그래요? 계엄 상황실도 구성이 안 됐는데 말이 돼요? 그다음에 총장님, 계엄 해제는 국회에서 의결하면 해제가 됩니까? 명령을 받아서 해제합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지시하신다고 생각하고 조치하였습니다. 당연하죠. 네. 명령에 의해서 해제되지 국회에서 의결했다고 해제됩니까? 참고사항이지 국회가 의결한 것은. 군인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탄약 불출에 대해서도 쭉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비상계엄을 지원하기 위해서 탄약을 불출했다. 2차 계엄을 준비한다. 이 코미디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조치 부호에 의해서 탄약을 탄약고에서 꺼낸 거지. 안 그렇습니까? 또 이제 여러분들이 질의하는 중에서 옆에서 들었냐고 많이 질의하는데 제가 전속부관 출신입니다. 전속부관들의 필수적인 준수사항이 뭐냐? 예, 1분만 돼. 통화를 할 때는 자리를 비킵니다. 통화하는 내용을 듣지 않으려고. 이게 기본 예의로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들었냐 안 들었냐 묻는 자체가 이게 군인들의 기본적인 예의에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수행원들의 기본적인 예의다. 그다음 성일종 의원은 제가 아까 전화해봤어요. 우리 민명덕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저 추미애 의원님 그리고 성일종 의원 전부 다 일본을 출장 갔다가 3일날 소식을 듣고 4일날 첫 비행기로 복귀를 했습니다. 왔으니 성일종 의원이 누구 얘기를 듣고 싶겠어요?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연락단장을 부른 거죠. 당연하죠. 모르니까. 나부터라도. 그러고 나서 지금 실제로 그때 우리 연락단에 5명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출장을 가고 1분 더 드려요. 출장을 가고 또 전출을 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가 연락단장이라 그러면 미리 연락을 받았으면 야 인마 출장 가지 마 전부 다 올 수 없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전 준비를 하던 상황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특전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까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김병주 의원님도 군생활 30년 이상 하고 저도 30년 이상 하고 여기 군인 출신 30년 이상 했어요. 그러면 유튜브를 찍든가 대외 언론에 나가려면 군인 기본법에 국방부 장관 허락을 득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러고서 유튜브 찍고 그러고서 군인을 위해서 찍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군인은 이미 군인 기본법을 어기는 게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런 절차를 밟으라고 얘기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하고서. 자, 마무리. 자, 그대로 계세요. 계엄사령관. 네. 지금 합참의 계엄과가 몇 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20명이 근무하고 있죠. 아닙니다. 계엄과는 6명입니다. 6명입니까? 네. 그러면 계엄이 발동이 되면은 약 200여 명으로 구성이 됩니까? 이제 합참 인원들 겸직도 그렇죠. 있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참에 약 850여 명의 지금 우리 영관급 장교들이 지금 근무를 하는데 그 인원으로서 200명을 구성하면 되는 것이지 왜 6번에서 차출을 합니까? 저는 계엄과가 상황실을 구성하고 나면 교대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 확정은 못 짓지만 저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교대조도 있어야 되고 합동근무대 이거를 정할 수는 없지만 6번을 정원시키자 이렇게. 아니 계엄이 선포가 돼서 발동이 되면은 네네. 참여 인원으로서 계엄 상황실을 구성을 하고 네. 시스템을 갖춰야지 왜 추가적으로 6번에 있는 네네네네. 인원들을 착출할 이유가 뭐가 있냐요? 계엄과장이 이제 편성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6번을 가지고 계속 편성을 해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대화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요? 6번 정작부 과장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니자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예? 왜 거짓말하고 이중합니까? 아닙니다. 상황실 구성하면서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분도 같이 했었습니다. 정말 제 얘기- 실망스럽네. 계엄사령부 상황실 구성을 착출해서 한다는 얘기는 듣보잡입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그런 정황들이 다 2차 계엄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합참에서 고급 인력들이 다 각군에서 나와 있는데 계엄과의 방첩사 구과장님, 방첩사. 예, 수사조정과장입니다. 네. 김대우 수사단장으로부터 정치인 14명 체포 임무 지시를 받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받은 시간은 11시 경입니다. 11시 한 4분경이죠. 예, 맞습니다. 체포 명단 14명을 14명 인원을 기억합니까? 지금은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 14명을 그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지금 그 전달 받은 거죠? 예, 김대우 단장님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체포 명단을 받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전파한 그 시간은 언제이죠? 관련 내용을 전달한 시간은 국방부 조사본부에는 11시 05분이고 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는 11시 32분에 전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인영 사령관한테 지시를 받고 여인영 사령관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22시 30분과 40분 어간이고 우리 방첩사 김대우 단장한테는 23시고 또 여기서 우리 구 과장한테 23시 4분경이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여기서 23시 5분경이고 경찰 국수본은 23시 6분경이 또 여인영 사령관이 홍장원 국정원 차장한테는 23시 6분경이고 본 의원한테 제보가 첩보된 것은 23시 40분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정원, 국방조사본부, 경찰, 방첩사가 거의 동시에 14명에 대한 체포를 인지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기사를 통해 봤습니다. 기사를 통해 봤어요? 예, 본인이 지시하고 본인이 전파한 시간에 대해서 상의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우리 김대호 단장님, 네, 그러니까 14명의 실체는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김대우 단장이 수명을 받고 전파한 시점과 시간이 정확히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바로 그 지시를 받고 네. 바로 수사단으로 내려가서 그 구중령에게 지시를 한 시간 정도 됩니다. 맞지요? 이게 지금 경찰, 국정원, 또 어디입니까? 방첩사, 국방부, 이 시간, 이 어간, 국정원, 이 어간들이 다 맞는 거지요? 14명도 맞고. 예, 그런데 14명은 제가 전파를 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경찰 조사본부 이런 쪽 국정원도 모르고 경찰 조사본부 이쪽에 14명의 명단을 불러준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거 다시 보니까 한번 이게 질문해 지금 보시죠. 우리
김대우 단장이 지금 불러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대우 단장이 우리 구과장한테 예. 지시를 해서 구과장이 전파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예, 전파를 했는 게 14명의 명단을 다 조사본부나 경찰로 불러준 중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시면 단장님 우리 김대우 단장께서 구민의 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과장한테 그건 맞지요?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게 예, 수사조정과장입니다. 말씀하세요. 예, 조사본부와 경찰에 전파한 시간은 맞는데 예. 명단을 전파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과장께서 그럼 뭘 얘기했어요? 당시에 전파한 내용은 네. 합수단 구성을 위한 수사관 파견과 그리고 구금시설 그리고 호송 차량 지원에 대해서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은 비연방카에 몇 명 정도 구금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얘기를 했습니까? 14명에 대해서 구금해야 된다고 판단했는데 구금시설의 현황을 몰라서 조사본부의 구금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노영훈 우리 대령. 예, 방첩사 군사기밀 수사실장입니다. 노대령이 비연방카에 가서 구금 시설 여부와 가능 여부와 인원에 대해서 몇 명으로 알고 갔습니까? 통상은 우리가 지금 20명으로 알고 갔는데 우리가 현장 검사를 조사를 했을 경우는 20명이 넘는 50명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50명입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사령부 도착한 시간이 23시 20분이고 바로 도착하자마자 불려 올라가서 23시 30분에 여인영 사령관이 바로 비원 벙커로 가서 구금 대상이 누구인지 언급 없이 50여 명 구금한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없이 예. 목적 없이 바로 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구금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중죄를 저지른 간첩도 멀쩡한 군사경찰단 미결 수용소가 있는데 지하 벙커에 구금하는 것 자체가 추후에 인권 침해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럼 그 판단 이후에 플랜 B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플랜 B라는 것은 일부 언론에서 그들의 생각이고 저는 최초부터 비원 벙커는 배제를 하고 보관을 가지고 갔었고 실제로 현장을 둘러보니까 인권이라든지 어떤 관리 시스템이 재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비원 벙커는 구금 시설로 사용하지 않다. 인권을 생각했으면 이 케이블 타이를 가지고 왔겠어요? 인권을 생각했으면은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집에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냥 구금 시설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재반 상황을 파악할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방사 내에 있는 구금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생각을 안 했나요? 그거를 보관해 두고 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봤습니까? 그거 이제 미결 수용소를 보려고 동안시경의 군사경찰단으로 도착을 했는데 그때 수방사 군사경찰단 여군 소령이 현재 장병 3명이 수용돼 있어서 출입이 안 됩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고 그 즈음에 국회 계엄 해제가 의결이 되어서 미결 수용소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만이 진실이고 진실은 하나입니다. 14명에 대해서는 이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게 명단이 작성이 됐는가는 다 밝혀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정비를 위해서 6시 5분까지 18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